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시청자 여러분, 스픽스의 디톡스 시작합니다. 오늘 디톡스는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 일이 있었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관훈클럽 토론회 참가가 있었고, 잠시 후 저녁 10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 두 분을 어떤 대담,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이 두 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수상한 사면 또 위성정당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준비한 이 디톡스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대통령과 집권여당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볼 텐데, 그러시죠. 오늘 먼저 있었던 내용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 먼저 있었던 내용부터 짚어볼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갔었는데, 한 가지 좀씩 짚어보면 디올백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 패널이 물어보니까 몰카 공작에 당한 것이다.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 그랬어요. 예, 저열한 몰카 공작에 당했다.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경호 문제나 그 다음에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패널이 물어봤어요. 그 걱정이 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건 뭐 생각하시는 대로. 저는 정치인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그겁니다. 뭐 예전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라고 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 진정성 없는 답변이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걱정할 부분이 경호상의 문제인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뭐 이렇게 아무나 드나드는 그런 경호 문제 이런 건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이러는 거 보니까 저런 저열한 몰카 공작에 그래. 저기 경호원들이 제대로 역할 못하고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부서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2부속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걱정 부분이 아니고 요건 시스템 문제고 보완이 가능하고 이런 정도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 이상 표현이 제한되니까 뭐 오늘 밤에 대통령이 말씀하실 거다 이렇게 그냥 뭐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뭐 아무런 진정성이 없죠.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건지 정치인으로서 응답해야 될 이야기는 결국 안 나왔어요. 사실 걱정은 이 걱정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최재형 목사의 그 영상에 나왔던 부분에는 크게 짚어볼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부인에게 누군가가 몰카를 가지고 가는데 경호를 대체 어떻게 하길래 아무도 체크도 안 되는 경우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최재형 목사가 나와서 한 얘기죠. 당시 금융위원 관련 인사얘기가 있었다. 정말로 영부인이 그럼 이런 공직에 관여를 하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영상에서 다 봤듯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 전해졌고 여사는 그걸 뭘 자꾸 이런 걸 가져옵니까? 라고 하면서 받긴 받았어요. 네. 3가지가 있죠. 예. 근데 이 걱정이 구체적으로 그중에 뭔지 다들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건 얼버무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 민주연구원장 하던 노웅래 의원이 예. 현금 받을 때 그 녹취된 거 부스럭 하는데 아니 저번에도 주셨는데 뭘 또 이런 걸 예. 또 이러십니까? 아 그럼 뇌물 받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가져오지 마라 사양하는 말 하면서 받지. 그렇죠. 그러면 노웅래 의원이 그때 뭐 아유 많이 기다렸습니다. 언제 주시나 뭐 이랬습니까? 좀 작네. 뭐 이러진 않아요. 저건 안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럼 자꾸 이런 걸 그러면서 다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양의 어떤 말을 했다는 게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뭐 본인의 의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둘러대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뭐 원래 뇌물 받고 향응 접대 받을 때 다 그렇게 말해요. 예.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진정성 없는 답변으로 이거 끼워 맞추려니까 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도 죽을 맛일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저도 이제 눈여겨 본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사퇴 압박에 반기를 들 만큼 일단 본인의 소신을 보였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 정말 국민의 상식에 맞는 발언을 할까 말까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얼버무리더라고요. 얼버무리. 물론 그러니까요. 뭐 충돌이 또 일어날까 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아니 그래서 뭐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렇죠. 예. 뭐 답은 정해져 있었고 저 이상의 표현의 수위는 이제 본인 재량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사퇴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또 안 한다고 하면 되죠. 그래요? 네, 그럼요. 2번씩이나? 그렇죠. 아 저번에 안 한다고 했잖아요. 뭘 자꾸 여기서도 자꾸가 나오네요. 그럼 자꾸 사퇴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모욕감을 세게 한번 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 뭐 그 영화 달콤한 인생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는 걱정, 뭐 유감,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사를 디올백을 부담스럽게 디올백을 왜 받았을까 집에 놓을 데도 없는데 이 걱정을 하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디올백의 처분 문제를 걱정하는 건 아닐 거고 왜 국가 권력의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가 국가 권력 최대 정치의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가 디올백을 그냥 막 받았을까에 대한 분노, 책임 규명, 조사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이걸 걱정이란 말로 퉁치기는 좀 그래요. 예, 받는 순간도 우리가 상당히 그 국민들을 화나게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뒤에 태도입니다. 태도. 예.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집권한 지 얼마 돼서 우리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예. 이렇게 좀 쿨하게 나가면은 사실 국민들 마음은 또 흔들려요. 예.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덮어 씌우지 않습니까? 함정에 덫에 걸린 거라며요. 그러면 배우 이성균은 유흥업소 영업실장에 덫에 걸려서 결국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하게 된 건데 왜 포토라인에 3번 세웁니까? 보호해줘야지. 덫에 걸렸는데 오히려 더 큰 덫에 걸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유흥업소 찾아오게 하려고 만든 덫인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술술 흘리면서 이성균을 포토라인에 3번 세워가지고 사회적 타살을 한 거라고 이게. 같은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 덫이라는 표현이 이수정 교수가 썼는데 제가 한번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덫에는 미끼가 있거든요. 짐승들은 이 미끼를 먹지만 사람은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거 다 쥐약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드신 거죠, 디올백.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영부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품격이 너무나 이제 국민들을 슬프게 한 것이고 또 분노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쯤이면 거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해야 되는 건 정치인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싹 전부 다 싹 입을 맞춰가지고 방탄한다. 참 이게 난 걱정돼요. 저렇게 해서 총선 어떻게 치르려고 저러지. 그러니까 공평성에 따져보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카 문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검찰의 수사도 과잉인 측면도 있지만 막 몇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네. 물론 필요했으니까 했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매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문제를 얘기해놓고 그냥 한 방에 300만 원짜리 디올백 문제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이거죠. 아니 그렇죠. 거기서 뭐 초밥 10인분을 먹었다. 예. 뭘 어쨌다. 또 뭐 샌드위치에 뭐 양념이 들어갔다나 어쨌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공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건 뭡니까? 이 예외주의는 또 뭐고 이 성역화는 뭐냐니? 제가 보니까 용산이나 여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컴플렉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검사 출신들, 법조계 출신들은 사과를 하는 순간 사과는 잘못했으니까 하는 거다. 사과를 하는 순간 잘못했어? 그럼 수사받아. 너 잘못 인정했잖아. 이게 직렬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사과에서만 그쳐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건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건데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과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전쟁의 논리입니다. 꼭 검찰의 논리가 아니에요. 전쟁하는 당사자들끼리 사과하는 법 봤습니까? 아니 전쟁이 벌어졌는데 오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원래는 안 싸울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전투가 벌어졌어. 그러면 이번 전투는 거기 몇 사람 죽었다는데 내가 잘못 발사하고 사과합니까?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승리가 목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뭐 사과 해명 무슨 이런 식의 그 접근은 그 자체로 성립이 되고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검찰 논리는 정치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용어나 말마다 전부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써요. 그러니까 사과는 설 자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정치는 져주기도 하고 사과도 하고 또 전투에는 지고 전쟁에는 이긴다. 예. 이런 게 이제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동훈 식의 정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반정치주의, 그다음에 증오의 언어. 이 두 가지로 그 논리 구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야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100이란 잘못을 하고 상대방은 10을 했어도 예. 이거는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10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와 문제 해결 방식과 사고 체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거는 결국은 증오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토론에서 많이 얘기한 게 중도층의 목소리들이 좀 나와야 된다. 이 중도층이라는 게 그냥 양쪽의 이슈에 한 이슈의 양쪽의 입장의 중간 이게 아니라 어느 때는 이쪽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이쪽일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중간 이 중도층 목소리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 봐서는 과거에 약간 극우적인 목소리들이 높았던 지금의 여당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이지만 앞서 이제 사과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랫동안 검사 생활만 해서 그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건 여전히 부족하다. 정치인으로서 자질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대담 중에도 본인이 정치 초년생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정치에 경험도 없는 제가 국민의힘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정치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나오는 용어가 아까 제가 반정치라 그랬는데 국회의원 뭐 세비 그 예.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하자든가 그 옛날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의원 세비를 노동자들 최저임금에 맞췄고 그다음에 정치개혁 법안에 이미 국회의원 세비를 사회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도록 법률 개정하다는 다 나왔습니다. 한 번도 시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절반론을 꺼낸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공약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절반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이게 반정치적이란 말이에요. 최저임금을 올려서 니들 세비도 올려. 뭔가 이렇게 논리가 있고 그걸 갖다 풀어가는 맥락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게 특권 내려놓기가 되는구나 이런 게 있는데 저런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정치 부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더 나올 거예요. 국회의원 정원 축소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반정치적인 어떤 대의 정치를 인정 안 하는 사고 이미 한 방식. 50명 정도 줄이자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있죠. 그리고 검사들이 이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덕적으로 또 우리 상식에 비춰봤을 때 잘못을 했지만 분명히 잘못이지만
형법에 그 죄가 구성돼 있지 않으면 죄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기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무죄 이렇게 보는데 그런 시각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치 영역은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없죠. 꼭 법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잘못과 네. 그런 부분들이 많죠. 더 큰 잘못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네. 아니 그래서 원래 맹자가 진나라에서 그때 법은 저 주간에다가 쓸 수 없으니까 영원히 남기려고 가마솥에 새겼다고 쇠물을 벗어 그 주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가마솥을 진나라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탄식하면 이제 망했다. 그런 식으로 법을 정하면은 정치가 없어진다. 그게 맹자가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법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도구적 현실주의라 그래서 이건 수단으로서의 그 법이 중요하고 법으로 통치한다는 얘기지.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적 현실주의라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법기술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법이 권력이고 목적이자 그 가치예요. 이렇게 돼 버렸는데 이런 걸 법가들이 옛날에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한비자가 얘기할 때 법치가 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민중에 대한 사랑이 결여돼 있고 둘째, 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졌을 때다. 이 두 가지는 필히 망한다 그랬어요. 그 경고대로 진나라가 30년 만에 망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 법기술자, 특히 한동훈식의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법치라는 것이 목적이 된 법치, 법지상주의. 이래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법기술자만 권력을 잡는 법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적용하는 방향대로, 내가 찾아낸 조문대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이게 이제 한비자의 법술지사는 그런 놈은 절대 들여놓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만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법치도 아니야. 명확하게 따지면 금치예요. 돈 없는 사람은 법이 자기 편 아닙니다. 난 그런 말이 불편해요. 저런 법기술자들이 앞으로 설칠 때.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에 보면은 변호사들 다 죽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부인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는데 둘 다 개털되고 양쪽 변호사가 이제 다 챙겨먹는 돈을 버는. 그래서 이제 부인 남편이 다시 화해하면서 변호사들 다 죽이자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인과 대리인이 전복되는 거예요. 법은 도구로서 공복이고 통제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권력의 중심부에 와버리니까 자기들이 주인 행설되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이제 법조인들 다 죽여버리자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반법의 사회가 너무 이렇게 악마되면 안 되니까 죽여버리자 이런 단어는 쓰지 마시고. 아니 섹스피어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니까 섹스피어가 그랬다고. 영국에서 옛날에 섹스피어가 300년 전에 3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디올백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을 들었고요. 저녁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여요. 일단 김종대 의원님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예상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말입니다. 그 천진난만해서 멋모르고 이를 당했다 하면서 일정 정도 부족한 점을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으로 부족한 거지 정치적 법적 책임이 아니에요. 요 점이 이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라고 할 정도의 사과성 유감을 표명할 것이다. 사실 그런 부족한 점이 국민 여러분을 많이 안타깝게 했다.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으로 국민 여러분을 화나게 했다. 좀 주어가 명확하고 그 구체적 피해가 목적어가 분명하고 그 잘못으로 무슨 피해가 발생 이게 분명해야 사과거든요. 그 사과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다 써 있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일단은 이런 정권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또는 여러 가지로 좀 인간적인 부친을 통해 가지고 온 뭐가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 3인칭 묘사를 할 거다. 분명히 이 주어가 이제 좀 어디 빠지고 3인칭 묘사를 할 거다. 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저질러냐 하면 요 부분은 건너뛴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죄송하다. 요까지는 하지.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3인칭으로 그냥 흐르다가 이런 저기 뭐야 알 수 없는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묘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흔히 그 책임 회피하는 정치인들의 수사입니다. 레토릭이 그런 거예요. 레토릭. 아무튼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까진 나올 수도 있다. 아, 그건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온다는 소리도 있어요 지금. 나오나, 그냥 예. 입장. 아니 유감이다. 이거는 내가 상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분들이 워낙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소한인데. 예. 최소한인데. 예. 그런데 이제 총선은 코앞이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거기서 교묘한 말장난이 있지 않을까. 근데 모든 문제는 저는 이제 역지사지나 또는 대입을 해보면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시청 과장 부인이 아 친한 사람이 뭐 가서 아 예전에 당신 아버지랑 옆 동네 살았어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서 막 해서 반갑습니다 하고 그럼 인사 나오죠. 인사 그럼 나와서 이렇게 언제 차 한잔 합시다 하고 그러시죠 했는데 디올백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고 면 이게 그냥 너무 좀 보기 안 좋았습니다 하고 넘어갈 건지 당시 이제 뭐 청탁금지법으로 뭐 수사를 받게 되는데 아유 뭐 아버지 친분 가지고 왔으니까 안 됐네. 뭐 공작에 당했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얘기하고 고향 얘기하면 아무래도 일단은 관심은 가겠죠. 그거는 인지상정이라고 그렇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미 카톡으로 샤넬, 디올백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고 왔고 예상했던 저기라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어떤 공직자가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청탁을 하려고 대통령께서 이걸 꼭 쓰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고급 만년필을 사왔다. 그런데 이왕이면 또 국산품으로 제가 애지중지 골라서 그냥 월급에서 뭐 한 100만 원짜리고 만년필 사오려면은 돈 좀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모시던 부서장이 딱 앉혀놓고 받은 걸로 하고 확인서까지 쓰더라고 돌려줬다고 사인해라. 이래놓고 자 요거 하고 만년필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 정리를 하고 이러면 서로 좋은 감정으로 끝나니 그리고 툭툭 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가져가더라고. 난 그런 거 봤어요 여러 번.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대부분 설득을 하죠. 저도 뭐 비슷한 일을 많이 당해봤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은 어디 뭐 친한 고향이나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뭐 사과 배를 보내온다거나 저 그런 거 다 받아요. 뭐 영광굴비 정도 와서 아니 뭐 명절 때 잘 먹었다. 영광굴비 진품이면 꽤 비싼데요. 그래요? 네. 나는 싼 거 먹은 그래요? 조그마한 거 드시는 걸로. 글쎄, 아니, 작더라고 뭐.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저도 선물 받은 걸 뭘 하나 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선거 때라는 것도 그랬습니다만은 뭐 고향 얘기 안 해도 뭐 선거 출마하는 사람은 솔직히 지역구 가서 전봇대만 봐도 인사가 나와요. 허리가 탁탁 굽혀지고 그러다 보면은 아주 인정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는 요때는 달라집니다. 이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오다 가다가 뭐 저기 이런 일이 있을까봐 항상 걱정하고 조심조심하게 살아야죠. 그래 김종대가 그 어디 뭐 뇌물이나 뭐 향응으로 뭐 잡음에 휩싸였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죠. 없어요. 근데 300만 원 백은 작지 않죠. 사실 정말 작지 않은 거고. 그런데 누가 나한테는 그런 건 줘보질 안 해가지고 내가 그걸 그 상황을 재현은 못 하겠네. 그러나 일단은 본인이 뭐 여사인데 그러면은 그 정도 양식도 없었다 그러면은 아이 뭐 주가로 23억 벌어놓고도 당했다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럽다. 나도 당하고 싶어. 그래놓고도 저기 주가 조작 당했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 뭐 우리 또 몇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도 이제 재산이 꽤 있잖아요. 사업을 했었고 그런데 왜 최재형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싼 물건을 가져갔을 때는 만나자고 안 했고 나름 그래도 명품에 끼는 그런 물건을 가져갔을 때는 보자고 했다. 그걸 왜 받았을까? 일부 사람들 국민들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명품이 없겠어? 파우치가 없어서 내가 정말 이거 꼭 필요했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막스가 자본론에서 가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정치인에게 뇌물은 그 뇌물이 이 선물이 실제로 나한테 사용 가치가 있다는 것보다도 이게 권력의 거래. 일종의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됐다는 거야 하는 그 권력을 확인시켜주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대접받고 존중받고 싶은 내가 권력자로서 존중받고 싶은 이걸 쉽게 말하면 허영심이라 그래 그걸.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 다음 주에 동창회가 있는데 들고 갈 파우치가 없었는데 마침 잘 됐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누군가 나한테 와서 기백만 원이 넘는 명품을 바치고 조아리는 게 좋아서.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걸 어디 보관해 놨다가 예. 어디 나한테 충성하는 그거 유튜버가 있어. 또 팬클럽 회장이 있어. 그걸 왔는데 여자가 한 명 껴있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뭐 평소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드릴 건 없고 요거 하나 좀 가져가 쓰세요.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이러면 눈물겹게 고마워할 거 아니요. 하사품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쓰임의 용도는 이런 교환 가치가 많다. 예. 정치적으로는 교환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어디 뭐 퇴임할 때 모아놨다가 팔아가지고 생활비 쓸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왕이면은 그런 것도 다 쓰임새가 있는 거고 이게 다 권력이고 이게 다 자기의 격을 결정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저도 어제 어디에서 저는 뭐 이제 공직자도 아니고 근데 어디에서 이제 설 연휴가 됐다고 그 매취 땡 술 있잖아요. 네. 그거 한 두어 병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는 거 그걸 이렇게 박스로 맛있겠네. 주시더라고요. 하고 제가 딱 보고 이거 다음에 또 누구 줄 때 주면 좋겠다 생각했다가 집에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심심할 때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혼자 드시게? 뭐 그 사용 가치가 저희 집 쪽으로 오시면 제가 늘 그래? 대접을 하겠습니다. 땡기네. 저희 집 근처에 바로 박원석 의원님이 또 살고 계십니다. 예. 그분이 살고 계셔서 그거 술맛 나네. 같이 드셔도 되고. 그래요? 예. 술맛 나네. 그때 카메라를 찍으면 훨씬 더 이게 생생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 PD님 괜찮으신가요? 카메라 들고 오세요. 카메라 들고 특종 다 그렇죠. 방출해버렸죠. 그렇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예. 그다음부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가볍게 얘기를 좀 했고 무거운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훈 클럽 토론회에 나왔던 얘기들을 잠깐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정치적인 공방과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해적으로 그런 공방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연치 않게도 오늘 방송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죠. 그렇지만 그 경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자기가 신세지거나 아는 사람을 은혜 갚는 식으로 끼워 넣는다든가 그리고 최대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그 이후에 내부 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구도를 짜려는 것. 이런 식의 사가 들어갔을 때 선거가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실세, 의회 권력의 핵심 중에서 이길 수 있고 그게 우리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 그분들이 불출마하겠다고 하면 제가 집에 가서 말릴 겁니다. 예,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 백 문제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공천 갈등 관련돼서 뭐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질문은 공천 갈등이라기보다는 공천에 대한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신세지거나 아는 사람 은혜 갚는 식 끼워 넣는다 이기는 것보다 그 이후에 내부 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 목적을 그런 구도를 짜려는 것. 이거 사가 낀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죠. 제가 딱 그분이 들렸어요. 분명히 이 대목은 대통령실하고 결이 다릅니다. 대통령실이 대놓고 뭐 사천하겠다는 말은 한 적 없죠. 예. 그러나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 대통령 측근 검사들이 아마 사상 최대 출마자일 겁니다. 예. 여당이 한 30여 명, 야당이 한 10여 명. 그래서 지금 50명에 육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찰공화국 만들려고 하다 보니 많이 출마시키고, 그거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반대편도 출마시키고. 이래서 과잉 대표된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저기 교사 출신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이 시간 단 한 명도 없어요. 비정규직 국회의원 출신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것도 보궐선거로 들어간 예. 강성애 의원이요. 자, 대표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검사가 뭐 50명?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건 검사 대전인데. 그리고 검사 직역에 대한 너무 과잉 대표네요, 그거는. 과잉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검사 천국? 그러니까 검사 국회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저기 근무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산업부 장관이 장관 내던지고 출마한대요. 예. 대통령실을 하고 이제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게 또 20명이에요. 그중에 검사 출신이 반이에요. 아니 이게 사천이 아닌 뭐가 사천이? 그다음에 그 사람들 다 영남에 물 좋은 데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험지에는 저기 그 기존 중진들 뭐 나가라 그러고 이게 이기능 선거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저 말, 이거는 뭐 과거에 아는 사람 또 뭐 자기 사람 세력을 팽창시키는 건 아니라. 그런데 지금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묘하게도 이 말이 공천 심사를 앞두고 권력 내부에서 앞으로 생길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게요. 신세지거나 아는 사람 은혜 갚는 식으로 끼워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디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본인 신세진 거 갚으려고 누구 끼워 넣고 그다음에 비주류가 끼워 넣고 이거 못 하잖아요. 네. 큰 권력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대통령실 또는 좀 더 나가봐야 이철규 의원 또는 그렇죠. 이른바 친윤 핵심이라고 불리는 몇몇 의원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중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난 그거 안 받는다. 이런 표현으로 보여요. 일단은. 네. 그리고 친윤 의원들은 지금 몰락했어요. 사실상 이번에 저 한동훈 윤 대통령하고 치받을 때 예. 그때 윤핵관이 거의 동원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윤핵관의 이 호위 무사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이미 그때 드러나갔던 대목이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은 정치권에서 새로 만들어진 주류고 예. 실제 원류, 본류. 이거는 역시 그 검찰 특수부를 정점으로 한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하나의 위계 서열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집무실 이전 때 용산에 자주가 취재하면서 권력의 위계가 용상하니까 보이더라. 삼각지 가니까 육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 여사 위에 법사. 동빙고 사적촌이다 거기. 내가 이런 가격한 말도 했는데 그 뒤로 말해놓고 보니까 틀린 적이 없는 거야. 이게. 일단 떠져봤는데 다 맞춰 들어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브레이밍 스톤을 해준 건데 이게 요즘 보면은 브레이밍 스톤이 아니라 실행 구조예요 이게. 그럴 때 좀 당황스럽죠. 그냥 내가 말했는데 맞아 거기에. 그러니까. 그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뭐 이런 거야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 글쎄 말이야. 그러면 좀 당황스럽죠. 제가 그래서 더 표적이 될까봐 두렵지. 그때는 내가 너무 맞추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저도 지난번에 이제 4일날 녹화하고 7일날 방송한다. 네. 무슨 편집을 4일 하냐. 그러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뭐 다큐예요? 뭐 사흘씩 편집을 해요. 그랬더니 다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겸연쩍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큐라고 할 말이 없죠. 뭐 다큐라는데. 근데 지금 이때 지금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안 한다. 김건희 여사 문제 왜 얘기 안 하냐.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이때 다큐 찍을 땐가 집 소개하고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나마 다큐는 점잖은 표현이고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나올 때 보면은 거의 신흥 종교 집단의 찬양가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굴욕도 당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나마 다큐라고 하는 건 점잖은 표현이다. 일단 마사지. 조금 이런 그런 걸 해가지고 일단은 소통이 아니라 통보다. 통보. 이런 점에서 이제 조금 격이 떨어지는 건데 다큐라는 표현도
듣고 보니 그럴 듯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앞서 친세지거나 아는 사람 은혜 갚는 식으로 끼워넣는 거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눈에 떠오르는 사람이 제가 이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강남 의뢰 공천 신청을 했죠. 이분의 장인 유명 한방병원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습니까? 예, 유명 강남에서 유명 한방병원을 해요. 그냥 말만 딱 하면 거기 알만한 그 부인이 이제 얼마 그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를 수행해서 논란이 기억납니다. 예, 그 전용기 비서관. 탔던. 그렇죠, 네. 그렇죠. 무슨 자격으로 탔냐? 그랬더니 수행원으로 등록을 했다. 근데 원래 그러니까 집안끼리도 잘 아는 대통령과 영부인과 이 비서관의 부인과 그 부인의 양친 좀 잘 아는. 그 신세지거나 아는 사람 은혜 갚는 딱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을 공천 신청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박진 장관 가 있지 않습니까? 박진 장관이랑 이제 두 명이 그 자리에서 현재 공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경선에 되거나 또는 우선 공천을 하거나 또는 둘 다 다른 지역으로 왜 지금 관심이 다 그 지역에 쏠려 있거든요. 강남을에. 근데 저는 알거나 신세진 사람들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많이 들어올 거다. 왜 그러냐면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보면은 굉장히 외로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국민들한테 한 번도 칭찬이나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심리예요. 지지율이 언제 뭐 40% 한 번 올라갔지 않습니까? 초반에 집권 초에 올라갔었죠. 그건 잠깐이에요. 아주 짧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항상 왜 그때 도어 스태핑 할 때 기자들이 지지율이 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받을 때 윤 대통령 얼굴색 싹 바뀌는 거 봐. 그것 때 표정을 못 감춰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여 있었고 그다음에 항상 주변이 자기한테 충성하는지 의심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사람들의 이 말이 과격하고 쉽게 흥분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뭐냐면 그래야 보수가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런 참모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이게 공허하니까. 공허해서 자기가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듯한. 사람은 모르겠는데 일단 마음이 가는까지 보면 토리가 추천을 받을 수도 있는.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외로움에서 출발하면 농담입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그 넷플릭스 시리즈의 그 블랙미러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탐복하며 본 코너가 뭐냐면은 왈더의 전성시대예요. 이거 반정치를 소재로 만든 60분짜리거든요. 그 왈더의 전성시대를 보면은 캐릭터 왈더가 인형이 나오고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뒤에 실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성과 행동을. 근데 정치인을 작살내버립니다. 여야 안 가리고. 그래가지고 영국 런던 시장 보궐선거에서 한 사이트에서 실제 왈더를 출마시켜 본 거예요. 근데 1등을 하거든. 그리고 기존 정치인을 초토화시켜 인간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저쪽에 시장 후보가 가면 전광판이 따라가요. 계속 모욕을 줘. 계속 끝까지. 그래가지고 스타가 된 거거든. 이제 그래서 그게 되는데 착 보니까 저건 가상 세계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우리 모습이다. 근데 너무 또 한쪽으로 가면 우리가 양극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양극화가 좀 심해지긴 하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반정치주의라는 것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반엘리트주의, 그다음에 정치 바깥에서 아웃사이드의 공격 논리거든요. 대표적으로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죠. 그런데 이런 그 성향이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정권을 유지하고 보위한다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항상 큰 문제였어요. 항상 그런 문제가 이게 그 압박감으로 다가오다 보니 이제 권력의 위계를 구성하는 방식을 보면은 정신적 공허함은 일단 주술가로부터 좀 보충을 하고 그런가 하면 참모들에게 있어 가지고 가끔은 가혹한 징벌, 그래가지고 뭐 카르텔 얘기하면서 확 후벼놓기 이런 것들이 굳이 그 정책을 맞다는 신념보다도 분명히 저놈들은 뭔가 있어. 이번에 잡아놓지 않으면은 이제 나한테 될 거야 하는 일단 스스로의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정책들이 나오거든.
오랫동안 쌓은 업무 스타일 검사로서의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런 것도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 총선이 60여일 남았으니까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제로 하겠다. 민주당의 경우는 통합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총선의 핵심이 위성정당으로 떠오르는데 이 얘기를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 위성정당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이 준연동제를 하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소속 전 의원님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자, 이게 지금 상당히 잘못된 개념들이 나오는데 위성정당이냐 연합정당이냐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2020년 21대 총선에서 보시죠. 더불어 시민당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지역구 출마는 아예 안 하는 당만 모였어요.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 또 저기 뭐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이런 데서 모였단 말이에요. 지역구 출마자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비례 의석만 보고 만든 정당이에요. 근데 연동형은 무슨 제도냐 하면은 지역구 출마를 했는데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이 안 돼가지고 정당 지지율은 꽤 나왔는데 의석이 얼마 없어요. 소선거구제에서 뭐 상대방보다 높아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그렇죠. 1등은 한석도 얻기 힘들죠. 그러면은 연동형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이 격차를 비례 의석으로 보완해주자. 이거를 비례 연동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연동형으로 선거를 치러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번에 그 연합 플랫폼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순전히 비례 하나만 바라보고 그 뭐 지금 열린민주당 출마자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거든요. 사회민주당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 출마자 어디 있다고 못 들어봤어요. 기본소득당 용해인 현역은 있지만 본인이 어디 출마한다 소리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역구 출마를 안 하고 순전히 비례만 보고 오는 정당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정당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연동형의 취지는 박살나면서 이게 바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당에 제3당 또는 제4당, 제5당 또는 지역구들 나가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만 소선거구제가 가진 한계 때문에 지역구석을 가질 수 없는 갖기 힘든 당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준연동제를 실시하는 건데 아예 지역구는 관심도 없는 정당들이 그냥 한석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이게 좀 변칙적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야말로 연동형의 선거제도에 대해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연동형 취지가 원래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반영되게 하자 요게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비례정당 자체만으로도 그럴 수 있잖아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그런데 이 제도는 설계 자체가 뭔가 한석이라도 우리가 원내 진입해 보겠다고 그동안은 풍찬노숙하면서 국민들에게 열심히 호소를 하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봤는데 참 마음은 가고 지지는 하고 싶으나 양당 정치에서 미안해. 그래서 마음으로만 지지하고 표는 다른 정당에 주는 이게 이제 양당 기득권 정치라고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은 비례에서 한석을 먹는 것도 그냥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한석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책임 정치를 하는 연장선 위에서 있는 것이지. 그 저기 선거 앞두고
수십 개 그럼 비례정당 다 생겼는데 누군 끼워주고 누구는 안 끼워줄 겁니까?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그거는 저는 세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첫째, 지역구에 후보를 냈느냐. 그다음에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면 거기에 몇 명 입당시킬래. 듣고 보니까 또 그렇네요. 예를 들어 시대 전환이다. 조정훈 의원이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갔지만 그럼 시대 전환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비전, 정강 정책 이것들을 유권자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출마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툭 연합 비례정당에 갈 거면 그러면 아예 그 당에 입당을 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20대 그 위성정당 만들었다가 참사가 일어난 이유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또 그럴 거냐는 거예요. 또 그럴 거냐. 일단 그래서 위성정당이 좀 없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도 약간 대응이 잘못된 게 이재명 대표의 약속이었잖아요. 대선 때 공약.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면 만들기가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에서 반대해도 일찌감치 준비했으니 패스트트랙으로 옮겨서 이제 특검법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그러면 위성정당 문제도 정치개혁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민주당이 좀 나서서 지난해 봄에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면 아예 진즉 이 논란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미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플랫폼을 제공해가지고 연합정당을 만든다는 데는 대찬성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 정말 그 어렵게 정치를 하는 그 군소 정당들이 정말 한 석이라도 지역구에 출마를 하고 그래서 그런 정강정책 TV 토론에 나가서 우리 당은 이런 정책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께 다가가겠다고 호소를 하고 당원들이 피켓을 그 뒤에 들고 이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 아 저랬는데 정말 원내 진입이 어렵겠구나. 그러면은 자격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임시 선거연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만들자. 이게 유럽에서는 선거 때마다 있는 일상입니다. 거긴 다당제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 서너 당이 뭉쳤대. 그래서 공동 선거연합을 한대. 그리고 연정으로 간대. 국민들은 의례껏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야구 규칙보다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가 야구장에 가서 막 응원하면서 규칙 복잡하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즐기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은 복잡해도 국민들이 감내를 하고 아 이번엔 이런 연합을 한번 밀어주면 어떨까 저런 연합. 그래가지고 호주에서는 투표 시간만 1시간입니다. 30몇 명 되는 후보 순위를 비례를 다 매겨야 되니까 선호 투표제라고. 제일 문제가 그 저기 아이들 그렇게 저 밖에서 노는데 엄마가 투표가 아직 안 끝난 거야. 그럼 선관위 직원이 애까지 봐줘야 된다고. 오래 걸리니까. 이런 게 애로사항이라 그랬는데 호주 사람들은 이게 바로 우리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얘기하고 이 선거제에 대한 신뢰가 너무 높은 거예요. 독일 그렇게 하고 있고 스웨덴 그렇게 하고 있고 스위스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맨날 복잡하다 뭐하다 불평불만하고 계산서 뽑고 이거는 이미 정치가 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그 복잡성을 감내하는 게 훈련된 시민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동의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얘기는 일단은 원내 그 군소정당이라도 초청을 해가지고 연석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걸 무원칙하게 나누면은 위성정당이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뒷순위로 갈 테니 여기서 앞에서 첫째 의석수, 두 번째 출마자 수, 세 번째 입당 가능 당원 수 이거를 해가지고 아니면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측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상위 순번을 전략명부로 해가지고 배분을 하고 정당이 없는 뭐 시민회의다 원탁회의다 있어요. 거기가 이번에 연동형을 성사시킨 주역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정당이 아닌데 의석수를 달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당에 입당을 하세요. 거기서 후보를 추천을 해서 연합을 해 오시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유럽식 선거연합이 되는 거고 연동형 취지가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 얘기는 아예 없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앱을 쓰지만 이 앱이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는지는
개발자가 알면 되는 거고 사용자가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얘기 옛날에 이 심상정에다가 아주 조선일보에 얻어터져가지고 국민들이 수식은 몰라도 된다 그랬다가 국민들이 몰라도 된다. 사실 그렇죠. 예. 근데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랬어요. 표현이. 그래요? 국민들은 알 거 없어요. 약간 요런 투로 나갔거든요. 근데 근데 유저 인터페이스만 좀 쉽게 하면 이게 맥락과 이것만 유권자들의 어차피 쉽게 알면 어차피 사실 그건 쉽잖아요.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 최대한 의석수에 반영을 시키려고 한다는 취지니까. 그렇죠. 그게 취지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굳이 뭐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사실은 그건 뭐 프로그램 해주는 일이어서 네. 그런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 연합의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한국 정치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20년 정치개혁의 꿈이고 광화문의 촛불 시위가 이제는 여의도까지 와서 꺼졌던 거거든요. 위성정당 창당으로. 근데 그걸 다시 만들자고 하는 거는 연합정치의 부활이고 다시 탄핵연대 시절에 다수파 연합을 이번에 결성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후에 특검연대 더 나가서 이제 5월에도 이제 특검이 하나 또 나옵니다만 중요한 특검입니다. 한동훈 특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권의 대안 세력으로서 어떤 그 연합이 결성된다는 매우 중요한. 한동훈 특검이 5월에 나오나요? 아니 그거는 최상병 특검입니다. 최상병 특검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합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저는 5월 초쯤에 올라오는 최상병 특검은 200표도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이제 일단 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하나에 야권 전체의 운명이 걸리는 것보다 책임을 분산하고 그러나 연대의 힘은 강하게 만드는 강해지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민주항쟁의 우리의 어떤 기본 단일 대오였다. 그걸 부활시켜 다수파 연합을 만들자. 이걸로 다음 대선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요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뒤톡스로 그래? 뒤톡스 아시죠? 뒤톡스 제가 뭐 여기 뒤톡스인데 거. 다과를 함께 하면서 좀 더 편하게 좋습니다. 이게 마이크는 똑같이 나가는데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또 속에 있는 얘기를 툭툭툭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양이? 양이 많네. 이거 여기 드시죠. 나 주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양이 품격 많아졌는데요. 있는 방송이 좋아요. 그렇죠. 네. 요거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 음식이 보여야 음식이 돼. 보이게. 잘 보이시게. 요 옆에 광화문 살롱 제품이에요. 그래요? 네. 저기 PD님 이거 PPL 아니죠? PPL 아니어서 굳이 안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PPL이 아니래요. 저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요거 물어볼게요. 이제 제가 왜 디톡스로 딱 전환을 했냐면 정의당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녹색정의당이죠. 녹색정의당. 통합비례정당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안에서 경론이 붙었는데 당에서 정말 드물게 연합을 하자는 측에 이제 제가 있죠. 그리고 원내대표 배진교 대표도 같은 입장이에요. 같은 입장이고. 그런데 녹색당에서는 좀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거든. 녹색당은 왜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유성정당이 있고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진보연합을 했을 때도 정의당은 안 들어가고 별도 했잖아요. 지역구 의석수 다 내고 그렇습니다. 또 따로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않고 지금 김종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어가자 그냥 우리도. 네. 근데 당에서 일부는 또 아니다 우리는 따로 간다. 녹색당.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치와 원칙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 위성정당이면 곤란합니다. 밀실에서 의석 나눠먹기 협상된 곤란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정당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 연합하고 연동형하려고 20년간 고생했는데 왜 안 들어가냐? 예를 들어 그러면 조홍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통합 공관위를 꾸려서 같이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삼지대 쪽인데 이쪽에 뭐 진보연합인가요? 같이 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거기도 만약에 그런 통합 비례정당에서 공관위를 같이 꾸리고 그래서 하면 이건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통합 공관위가 이런 어떤 연합의 원칙만 합리적으로 정해주면 네. 그럼 역시 후보를 추천하는 거는 그 각 당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순번만 이런 어떤 거 배정을 하는 원칙만 내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연합이 결성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이제 김종대 의원님 의견이시고 정의당 녹색정의당이 결정을 근데 해야 현실은 되는데. 두 가지가 달라요.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냐?
분명히 또 그냥 몇몇 땅만 불러서 그러니까 나눠 먹게 하는. 그리고 자기들도 또 비례 좀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뭉개버리고 얼버무리고 이렇게 해서 소수 정당의 생색내기용 할당을 하고 자기들도 챙길 건 챙기고 정의당은 알아서 이렇게 갈. 이전에 정의당 다른 당 지도부의 얘기로는 지역구까지 같이 논의하면서 연대. 그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소수 정당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저기 여기도 이제 현역 의원 4명이 이번에 출마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연합해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실제 있거든, 정의당도. 그런 데서 이제 그 선거 제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지역, 예를 들어 울산을 예로 들어 봅시다. 후보 단일화를 먼저 제안하는 건 민주당입니다. 거기는 항상 진보당이 울산, 북구, 동구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와서 사정하는 건 민주당이에요. 그다음에 창원이 그렇습니다. 창원이 노회찬 의원 지역구이든 거기에 이제 노 대표가 정치를 하셨고 얼마든지 단일화가 가능한 지역구가 보이고 그 외에도 수도권 중에 일부 대도시에 보여요. 뭐 고향갑의 심상정 뭐 거기도 있고 인천도 남동굴에 있고 배진교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까지 민주당이 다 욕심낼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진보 정당 밀어준 효과가 더 좋아. 예를 들어서 그쪽에 또 준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단일화를 그냥 민주당이 양보하는 건지 그럼 아니면 어떤 뭐 룰을 그거는 그쪽 반발이 있기 때문에 노회찬식 해법이 좋다. 노회찬이 처음에 대표께서 처음에 민주노총하고 해서 저 진보 단일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통합 경선을 해서 거기서 또 단일화되고 이 2번을 연거푸 이긴 거예요. 그것도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원에 그 가서 당선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식의 방송이 차용되면 괜찮겠네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각 지역으로 자율적으로 했지. 필요한 지역에 민주당이 필요해서 한 데도 많은데 이렇듯이 아니 뭐 저기 뭐냐 뭐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하듯 뭐 선거가 자선 사업이냐 몇 석 떼주게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그게 왜 원래 자기들 의석입니까? 40% 지지였고 80% 먹었잖아요.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그게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게 왜 자기 의석이요? 그러니까 연대를 하게 되면 일단 야권에 정의당 다른 지역군이 나가서 야권 분열하는 것보다는 낫고 그거는 경선을 통한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김종대 전 의원님이 말한 녹색정의당의 일부 입장, 왜냐하면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들었고 제가 요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만 이제 나왔는데 요 얘기는 우리 또 김정대 의원님이 세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사면 네. 엊그젠가요? 사면이 900 몇십 명 사명을 했는데 주요 공직자가 24명입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김관진 그다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또 2명이 더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재선고 또는 상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한 5, 6일 전에 안 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이례적으로. 사면 될 걸 알고 안 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김기춘 씨 같은 경우는 1월 31일 날 그건 김관진이네요. 김관진이 1월 31일 날까지 재상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고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는 재상고를 했다가 사면이 될 것 같으니까 재상고를 취하했죠. 그 시점이 2월 1일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면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 해명은 뭐냐면 당사자들하고 협의한 바 없다. 누가 당사자랑 협의합니까? 당사자 측근과 협의하지. 그래서 어쨌든 이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어떤 노골적인 법치를 부정하는 행태를 통해서 탄핵 세력들이 완전히 부활했어요. 기무사의 참모장 셋이 또 사면됐습니다. 그중에 소강원 참모장은 2건이 걸려 있었는데 하나는 세월호 민간인 사찰하고 기무사 개업 문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 참사는 작년 8월에 김태우 구청장 사면될 때 같이 받았고 올해는 기무사 개업 문건도 사면받았고 2건 다.
사면이에요. 다 유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개헌 문건,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이 전부 이제는 뭐가 됐냐면은 공무원 관행이 돼 버렸어요. 법무부가 사면한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 관행이었다. 유죄는 받았지만. 그렇죠. 옛날에 관행에서 나왔던 잘못들을 관행이었다. 사면한다. 아니 관행이 세월호 사찰 개헌 문건입니까? 관행은 관행이지. 서울의 봄 때 그런 관행이 있었지. 그때 전두환의 보안사가 비슷한 거 만들었죠. 그죠. 그거 그대로 베낀 거거든요. 이제 좀 생각나네요. 그 정재계 유력인사가 유력인사 배우자들이 뭐 받는 게 관행이 옛날에 좀 관행이 있어서 그거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특검이 그 호피문이 검찰총장 부인이 호피문이 코트 받았다가 특검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옷 받고 이런 게 관행이어서 그렇게 뭐 사실 그 아쉬움 정도인데. 그러면 그 관행에 의해서 뭐 댓글 조작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뭐 또 그냥 하냐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런 게 아닌가. 지가 댓글 수사하다가 윤 대통령이 저 여주지청으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리 제가 유튜브에도 지라는 표현은 근데 대통령이니까. 그런가요? 예, 그냥. 이거 다시 할까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자기가 수사하다가 탄압받고 여주지청으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좀. 아무튼 그걸 갖다 유죄를 자기가 받게 해놓고 본인께서 받게 해놓고 그 이제 와서 사면할 때 관행이었다. 이건 뭡니까 이거? 그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면의 부적절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재상고 상고를 할 만한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다시 따져봐. 지금까지 그랬던 분이 갑자기 받아들일게. 사면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형이 확정이 돼야 사면 받으니까. 그렇죠. 일단 법무부 입장은 사면 여부를 통보한 적이 없다. 미리 알려주고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의심이 충분히 들 만한 상황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다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안들은요. 국정원 댓글, 블랙리스트,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 쭉 다 있는데 거기에 주요 인사들 그래서 실형 선고를 받은 분들이 이번에 다 사면을 했어요. 근데 사면의 배경은 뭐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관행 그분도 있고 갈등을 좀 없애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가 가진 미천이 어지간히 증나보다 자기가 줄줄이 굴비 엮듯이 다 감옥 보내놓고 이제 그분들을 다 사면시켜서 이제 또 시혜를 베풀고 우군화하는 전략인데 얼마나 지지 세력이 없으면은 그래 자기가 잡아쳐는 피고인들을 그걸 갖다 사면을 해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맨날 연락하고 6번 만났어요 지금까지 6번 박근혜 대통령. 이재명 대표 한 번도 안 만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어지간히 급하긴 급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이런 식이면은 3월에 그 최문순 씨 가석방도 충분히 있을 가능하다. 하다. 저렇게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데 그 김건희 여사 등살을 어떻게 벗어나냐고. 근데 설마 그럴까요? 가족인데 장모를.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뭐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 피해 준 적 없고 당하고만 사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위인데 가족의 하나는 존경스러워요. 가부장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부장. 그럼요. 왜 대통령 됐는데 저런 거 하려고 된 건데 그러면? 아니 국민 통합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반대쪽에 있는 분들하고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든지 뭐 수사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법은 법대로 하고 만나서 좀 얘기도 좀 합시다. 뭐 잘 지내쇼. 뭐 그러고 재판 받으러 가는데 불편한 거 없어요. 뭐 이런 거라도 물어보고 그런 건 안 하고 예전 국정원 댓글 수사 어쨌든 보수층의 핵심 인사들만 사면한 걸 보면 이건 사면이 아니라 지지층 결합이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겠죠. 뭐 선거 앞두고 전열제 정비하고 지지 기반을 정비해서 가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슬픈 건 뭐냐면은 그 광화문에 한겨울에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주말마다 집회하면서 그 고생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이 공화국의 민주주의가 그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게 슬픈 얘기죠. 그게 슬픈 얘기예요. 아니 진짜 듣고 보니까 얼마나 그 개헌 문건 내용 보면 참 12.12 이후로 그 5.17 비상계엄 확대할 때하고 똑같은 시나리오로 써 있거든 이게.
무슨 기무사가 계엄사령관을 그래 합참의장이 맡도록 돼 있는 걸 안 된다고 육군총장이 맡아야 된다. 네. 이런 걸 문건에다가 인사까지 그쵸. 다 쓰고 야 진짜 이 검토사항으로 자들이 정말 딱, 예. 역사가 무서운지 몰라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다 무죄를 줬어요.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까 오버해를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이제 저희 둘이 얘기하는데도 할 얘기들이 많아서 이게 시간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오늘 뒤톡스 또 너무 길어지면 우리 제작진 힘들어지니까 예. 여기까지 뒤톡스는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우리 뒤톡스에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정도 의원님 고맙습니다. 매실주. 예? 매실주. 아 매실주. 그거. 알겠습니다. 매취번데 그거 이제 저희 동네로 오시면 제가 꺼내서 네. 그 옆에 계신 분이랑 같이 안주는 제가 사갈게요. 알겠습니다. 아, 그 앞에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디톡스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디톡스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